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친구의 선물.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너무 가난해서 두 아이는 자주 배를 골았고 집은 비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낡았다. 농부는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마침내 도시에 사는 옛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친구는 어릴 적 함께 자랐던 사람으로 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돕겠다고 굳게 맹세했던 사이였다. 그 친구는 분명히 우리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도시에 도착한 농부는 친구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집을 보자마자 농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친구의 집은 웅장한 저택이었고 문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하인들이 서 있었다. 자네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친구는 농부를 반갑게 맞이했고 농부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상자에서 비단천을 꺼내 그 위에 아름다운 나비를 수놓기 시작했다.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런 걸 주나? 내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농부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이 나비에 향수를 한 방울 뿌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네. 하지만 명심하게 하루에 단 한 번만 뿌려야 해. 더 많이 뿌리면 안 되네. 농부는 의아해 하면서도 그 나비가 수놓인 비단을 받아들고 친구의 집을 나섰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농부는 가까운 여관에 방을 잡고 친구가 준 향수를 나비에 한 방울 뿌려보았다. 놀랍게도 나비의 날개 밑에서 금화 한 잎이 떨어졌다. 농부는 믿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또 한 번 향수를 뿌렸다. 그럴 때마다 금화가 한 잎씩 나왔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뿌려서는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욕심이 생긴 농부는 밤새도록 향수를 뿌렸고 마침내 향수병이 비었을 때 나비의 수놓인 날개가 갑자기 색이 변하더니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다시 친구를 찾아갔다. 자네 내가 뭐라고 했지? 하루에 한 번만 뿌리라고 하지 않았나? 친구는 한숨을 쉬며 이번에는 작은 거울을 꺼내 농부에게 건넸다. 이 거울 앞에서 소원을 속삭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네. 하지만 역시 하루에 한 번만 소원을 빌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거야.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을 받아들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갔다. 방문을 잠그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금화 한 주머니가 나타나기를 하고 속삭였다. 그러자 정말로 거울 옆에 금화가 가득 담긴 주머니가 나타났다. 한 주머니로는 부족해. 더 많은 금화가 필요해. 농부는 계속해서 소원을 빌었고 여러 주머니에 금화를 모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소원을 빌다 보니 갑자기 거울이 뜨거워지더니 농부의 손이 대고 말았다. 놀라서 거울을 떨어뜨리자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농부는 다시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또다시 농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다. 이번에는 작은 목각 인형이었다. 이 인형에게 자네가 원하는 걸 말하면 그것을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하루에 단 한 번만 부탁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올 거라고. 농부는 인형을 받아들고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는 인형에게 황금을 가져다 다오 라고 부탁했고 인형은 갑자기 움직이더니 창문을 통해 날아가 얼마 후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건 정말 대단해. 이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농부는 밤새도록 인형에게 계속해서 황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날 왕의 보물 창고를 지키는 병사들이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
보물창고의 황금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작은 목각 인형이 창문을 통해 날아다니는 것이었다. 놀란 병사들은 인형을 쫓아갔고 그 인형은 어느 여관으로 들어갔다. 병사들이 여관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농부가 인형에게 황금을 더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자가 왕의 보물을 훔치는 도둑이로구나. 농부는 곧 붙잡혀 왕 앞에 끌려갔다. 화가 난 왕은 농부에게 그 마법의 인형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다. 농부는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왕은 즉시 친구도 함께 잡아오게 했고 둘 다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친구가 왕에게 간청했다. 폐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만 그리게 해주십시오. 왕은 호기심에 허락했고 친구는 종이와 붓을 받아 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놀랍게도 그 말이 종이에서 튀어나와 생명을 얻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어서 타게! 더 지체할 시간이 없네. 친구는 말의 등에 올라탄 채 농부에게 손을 내밀었다. 농부도 재빨리 말의 등에 올라탔고 말은 궁궐의 창문을 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자네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내가 뭘 했나? 하루에 한 번만 부탁하라고 하지 않았나? 친구는 말 고삐를 잡고 구름 위로 더 높이 날아올랐다. 두 사람은 먼 산속으로 사라졌고 농부는 그제야 친구의 충고를 새겨들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그 후로 농부는 깊은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검소하게 살았다. 천리안을 가진 도사와 사내의 정체. 강원도 깊은 곳에 높이 솟아오른 험준하기로 소문난 홀령산 중턱에 백운암이란 암자가 있었다. 그 암자에는 도술이 뛰어나고 천리안을 가진 도사가 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암자가 너무 좁고 협소해서 조금 넓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마을로 내려갔다. 백운암을 증수하려는데 대개 소를 하루만 빌려 제목을 운반하는 데 쓸 수 있겠습니까? 도사가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하루만 소를 빌려다 쓰겠다고 부탁을 하자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청을 들어주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날 가져가기로 한 소의 주인은 소에게 여물을 배불리 먹이고 마당에 메어 놓았다. 그런데 한나절이 되도록 소는 그대로 있었다.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만 저녁 때가 되도록 소는 마당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군. 도사님이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일찍 쓰시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농부는 소를 외양간으로 들여놓으려고 소고삐를 풀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잠자던 소 잔등이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게 아닌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외양간으로 소를 끌고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옆집 주인도 소를 배불리 먹이고는 도사가 내려와 소를 끌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마당에서 잠만 자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그 집 주인도 땀으로 범벅이 된 소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땀을 씻어주고 있는데 도사가 나타나 말했다. 소를 빌려줘서 덕분에 암자를 잘 고쳤어. 고맙소이다. 아니 도사님, 소를 빌려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쓰셨다는 겁니까? 소의 몸을 데려간 게 아니라 정신만 가져다 쓴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사의 신통한 능력에 감탄하고 말았다. 그 후 어느 날이었다. 아이 몇 명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백운함 도사가 나타나 그들을 불렀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당부할 얘기가 있는데 내 부탁 좀 들어주겠니? 당연히 들어드리고 말고요. 어서 말씀해보세요, 도사님. 내일 이 무렵에 어떤 행각성이 여기를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거라.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은밀하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었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라가 나무를 부지런히 다 해놓고 도사가 일러준 때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니 과연 저 멀리서 어떤 행각성 하나가 바랑을 메고 올라오고 있었다. 얘들아, 저길 봐. 드디어 나타났어. 한 아이가 소리치자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래, 맞아. 도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야.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 그 사람 앞에 가서 도사가 일러준 대로 꾸짖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느냐? 썩 돌아가라. 아이들은 지게 막대기와 낫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린애들이 수도하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며 그가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닌가. 그때 한 아이가 내가 중을 가장하고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 썩 내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행각성은 당황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쳐다보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그리고는 해가 서산으로 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 날이 저물자 백운함을 찾아왔다. 개 짖는 소리에 도사가 문을 열더니 행각성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시오. 감사합니다, 도사님. 그런데 밖에서 개가 계속 짖어대는 것이었다. 도사님, 개가 계속 짖어대는군요. 멈추게 할 순 없는지요? 개가 짖는 이유를 모르시오? 비록 한낱 짐승이지만 나라를 해치려는 자를 구별할 줄 알아서 그러는 거요. 그러자 행각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나라를 염탐하려고 들어온 당신에게 아이들을 통해 돌아갈 걸 경고했건만 돌아가지 않는구랴. 팔도를 돌아다니며 적군이 들어오기 좋은 길목마다 질경이 씨를 뿌려 자라게 한다는 걸 모르는 줄 아는가? 그 순간 행각성은 품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도사를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어느 틈에 밖에서 짖던 개가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 행각성의 손을 물어 비수를 떨어뜨렸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썩 돌아가라.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행각성을 가장한 염탐꾼은 그 길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염탐꾼이 뿌리고 다닌 질경이가 퍼져서 팔도에 자라게 되었고 씨앗은 차전자로 불리며 성인병 예방에 널리 쓰이고 있다. 절대로 찾아오면 안 되는 곳. 고즈넉한 마을에 풍악이 울리고 신명나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매년 그 마을에선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풍물놀이를 벌이곤 했는데 그 행사는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올해도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춰 준비들 하시오. 마을 원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있게 대답했다. 그곳은 인심이 좋기로 유명한 안동 풍천면에 있는 허씨와 안씨 일가가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허도령이란 총각이 있었다.
그는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척척 고치고 만들어낼 만큼 손재주가 좋았다. 요즘 태어났으면 맥가이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봐, 허도령, 이것 좀 봐주게. 어이구, 우리 집 것도 좀 봐줘. 문빗장이 자꾸 열리는구먼. 이 집 저 집에서 찾을 때마다 허도령은 싫은 내색 없이 달려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마을에는 큰 근심거리가 생겼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이어졌고 언제부턴가 마을에 크고 작은 재앙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령님이 노하셨나 보다. 이러다가 먹을 물도 없겠어. 모인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도령은 꿈을 꾸었다.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났다. 너는 세상에 다시 없는 신묘한 탈을 만들도록 하여라. 그 탈을 쓰고 놀이를 하면 마을의 풍요와 평안이 깃들 것이니라. 허도령은 꿈에서 깨어나 마을 원로를 찾아가 꿈 얘기를 했다. 탈을 만들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탈을 쓰고 제를 드리면 재앙이 그치고 마을에 풍요와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허, 쉽지는 않을 텐데 자네가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원로는 마을을 생각하는 허도령의 진심을 고마워하며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오늘 당장 깊은 산으로 들어가 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도령은 탈을 만들려면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매일같이 목욕재개하고 경건하게 생활해야 하며 꿈에서 일러준 대로 11개의 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한 탈을 다 완성하기까지 아무도 만나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말은 고맙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자네가 걱정이구먼. 원로와 거기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허도령의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 허도령과 안세령이란 처녀는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모인 사람들 틈에는 세령이도 구석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령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허도령과 세령이만 남게 되었다. 굳은 결심을 한 허도령을 바라보며 세령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낭자, 돌아오는 대로 혼례를 올립시다. 이별의 슬픔이 괴롭더라도 얼마 동안만 참아줘. 허도령은 세령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도련님, 꼭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왜 도련님이 하시는 거예요? 볼멘 소리로 투정을 부리며 흐느껴 우는 세령을 달래며 허도령이 말했다. 낭자, 미안하오. 하지만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소. 이건 낭자와 나를 위해서도 하는 일이기도 하오. 결심이 그러하시다면 도련님께서 훌륭한 탈을 다 만드실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리겠어요. 고맙소 낭자. 부지런히 탈을 만들 테니 탈이 다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나를 찾아와선 안 돼요. 변치 말고 기다려 주시오. 도련님,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어요. 부디 몸성이 다녀오세요. 두 사람의 애틋한 이별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고 서운한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나는 허도령은 낭자와의 약속을 하루바삐 지키기 위해서 걸음을 서둘렀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세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허도령은 마을을 떠나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속에 움막을 짓고 일을 시작했다. 11가지 인물을 표현한 탈을 만드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오리나무를 잘라 오랜 기간을 말려서 눈, 코, 입을 차례로 조각하고 인물 하나하나를 탈로 만드는 일이었다. 허두령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오리나무로 탈을 만드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조금만 잡념을 갖거나 마음을 놓아도 망쳐버려서 하던 일이 헛수고가 되곤 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허두령은 꼼짝하지 않고 탈 만드는 데만 집중했다. 한편 마을에선 세령이 뒤뜰에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같이 지성을 들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다. 너도 이제 홍기가 꽉 찼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참이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감무소식이니 원 답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성을 들이는 세령이 걱정되고 안쓰러워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무사히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령이도 3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허두령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설마 별일 없겠지? 탈은 다 완성되어 갈까? 세령은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리움이 일시에 북받쳐 올라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말을 잊고 세령은 초조하게 망설이다가 벌떡 일어나 허두령을 찾아서 길을 나섰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젠 괜찮을 거야. 얼마나 갔을까? 허두령이 기거하는 움막이 보였다. 세령은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다가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도련님 모습만 살짝 보고 돌아가자. 방 안에선 허두령이 마지막 탈을 만드는 중이었다. 선비의 하인인 이매의 턱만 붙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요? 허두령이 돌아보니 세령 낭자가 찾아오지 않았던가. 낭자, 그렇게 오지 말라고 일렀거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하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이더니 허두령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것이었다. 세령은 깜짝 놀라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도련님, 어찌된 일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세령은 이내 무언가 짚히는 게 있었다. 허두령이 탈을 다 만들 때까지 만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일을 생각해내고는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다. 도련님, 도련님. 세령의 비통한 울부짖음에도 아랑곳 없이 허두령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령이 허두령을 찾아갔다는 말이 원로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자 마을에선 야단이 났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이 모여 허두령이 탈을 만드는 움막을 찾아가 보니 완성된 탈만 남겨두고 허두령과 세령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허두령은 벽에 기대 앉아있는 세령의 품에 안겨 있었고 세령의 가슴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리고 허두령이 만든 탈을 쓰고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별신군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든 이메탈만 턱이 없었다. 세령이 방안을 엿보는 바람에 미처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하회탈 중 입과 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동 하회 별신굿에 등장하는 이메탈에 얽힌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혼쭐난 초대 손님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앞들에 있는 미루나무에서 매미가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그때 대청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던 김선달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다. 며칠 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몸이 근질근질한 것이다. 그때 마침 누군가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외숙님 계십니까? 김선달이 방문을 열어보니 건넌 마을에 사는 누이의 큰아들 장쇠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마루에 걸터 앉으며 한숨을 쉬고 있는 조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글쎄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멋쩍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웃어 보였다. 무슨 일이냐? 외숙님, 제가 돈을 좀 빌려 쓴 게 있습니다. 장쇠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얼마를 썼는데? 50냥을 썼는데 이자까지 합쳐 150냥가량 돼요. 원금은 50냥인데 이자가 100냥이라고?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김선달의 말에 장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저작거리에 있는 계집에게 빠져서 50냥을... 장쇠는 송구스러운 기색을 띠며 고개를 떨구었다. 약정한 이자를 안 줄 수도 없고 150냥이라 황소가 4마리 값인데 적은 돈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빌려 썼느냐? 저 동문박 백가한테서요. 김선달은 입을 다물었다. 150냥이라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었다. 더구나 고금리를 받아먹는 백가 일당의 돈이라니 빨리 갚지 않고서는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점을 봐주던 소경들이 백가를 중심으로 모여 고리 대금업을 했는데 그 백가 일당의 돈을 빌려 쓰고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살림이 거덜나는 집안이 한두 집이 아니었다. 근동에도 그 돈을 가져다 쓰고서 폐가망신을 한 사람이 수두룩했다. 돈을 빨리 갚든가 아니면 그자들 등살에 기둥뿌리가 빠지든가 둘 중 하나였다. 그래, 어쩔 셈이냐? 김선달은 한참 후에 조카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글쎄 말입니다. 돈은 다 써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50냥을 융통해서 갚으려고 해도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새는 뻔질나게 집에 찾아와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어머니와 마누라 보기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외숙님,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방도야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김선달은 이렇게 언지를 주고 나서 점잖게 조카를 훈계했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기생외도를 한 건 그렇다 쳐도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지 빚까지 내가면서 탕진하다니. 이제 새삼스럽게 나무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기생에게 쓰는 돈은 강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 누구라도 당해낼 지간이 없는 법이다. 내 말 명심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외숙님. 그럼 걱정하지 말고 가 있거라. 백가 일당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원성이 자자한데 이참에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마. 김선달은 이렇게 조카를 위로하며 돌려보낸 후에 마누라를 불러놓고 무엇라고 귀옛말을 했다. 어머,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이야. 동네 아주머니들 4대 불러서 일을 시작하란 말이오. 난 나대로 일을 꾸밀 테니 어디 한번 단단히 당해봐야지. 그리고는 마당가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집이라야 기둥만 몇 개 세우는 집이라서 마치 원두막 같았다. 김선달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한동안 뚝딱거리니 그럴듯한 원두막 하나가 우뚝 세워졌다.
그때 김선달 아내가 안악들을 불러 한참 우어라 쑥덕거리자 모두 배를 잡고 한참을 웃어댔다. 그리고는 집을 세워놓고서 땀을 씻고 있는 김선달 쪽을 바라보며 아내가 말했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할 테니 당신은 가서 불러오구려. 그렇게 하지. 내 다녀올 테니 그간 준비나 잘해 놓게나. 김선달은 두루마기를 입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한편 아낙네들은 김선달이 지어놓은 원방 밑에다 부서진 그릇 조각을 수북이 주워다 쌓아놓은 후에 그 옆에 불을 피워놓고 돼지고기 비계를 그 위에다 올려놓으니 돼지비계가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지글지글 끓기 시작했다. 어휴, 큰 잔치라도 하는 것 같군. 침이 흐르네. 그려, 이 기름 냄새에 침을 흘리는 모습이 선하구먼. 안악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집을 나선 김선달은 그 길로 곧장 동문 밖으로 향했다. 백가일당은 생일잔치에 초대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자, 어서 가십시다. 그리하여 김선달은 대여섯 명을 이끌고 호기롭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 가까이 이르니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선달님은 천하의 재주꾼이라 생일잔치도 호화롭게 하는구먼. 그들은 기름 냄새만 맡고도 벌써 구미가 당기는지 중얼거렸다. 여보, 동문 밖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어서 자리를 만드시오. 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김선달이 크게 소리쳤다. 어머, 그러세요? 그런데 어쩌나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가 없는걸요. 김선달의 마누라는 억지로 수선을 비우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래? 아, 저기 좋은 자리가 있지 않소. 그리 안내하리다. 당신은 어서 상이나 보구려. 김선달은 조금 전에 지어놓은 원두막으로 소경들을 안내했다. 그들은 더듬거리며 원두막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 그럼 잠시 앉아서 말씀이나 나누십시오. 손님들이 많이 오니 좀 바쁘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내오십시오. 백가일당은 상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래서는 쉴 새 없이 기름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여자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기척이 느껴지고 그릇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이거 무척 바쁜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좀처럼 기다리는 음식상은 올라오지 않고 기름 타는 냄새만 더욱더 코를 찔렀다. 나른한 무더위에 시장기 맞아드니 그들은 졸음이 쏟아지는지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했다. 마루에 앉아 동태를 살피고 있던 김선달은 그들이 처음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이젠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뒷간으로 들어가선 인분을 퍼가지고 슬금슬금 원두막 위로 올라갔다. 꿈속에서나 잔치상을 얻어 자시오. 이 냄새나 맡아보시지. 김선달은 막대기 끝에 인분을 조금 묻혀서 살금살금 올라가 소경들의 코끝에다 슬쩍 묻힌 다음 원두막을 내려왔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그들이 어렴풋이 잠에서 깨니 어디선가 구린내가 코를 찌르는 게 아닌가. 아유, 고약하다. 누가 점잖지 못하게 방귀를 뀌었나? 나는 아니야. 너지. 자기가 꼬놓고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좁디 좁은 원두막 위에서 서로 치고받다가 날림으로 지어놓은 원두막이 그만 우직근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 게 아닌가. 어이쿠, 사람 살려! 비명과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인들의 놀란 소리가 뒤엉켜 요란스럽게 들렸다.
아니, 어찌 된 일이오? 그제야 김선달은 입을 열고 나섰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점잖은 분들이 갑자기 싸움질을 시작하더니 집까지 허물어뜨리고 이처럼 상에 차려놓은 그릇마저 모조리 박살을 내놓고 말았네요. 김선달은 아내의 우는 듯한 목소리를 듣더니 이거 큰일 났는데 하고서 입맛을 쩍쩍 다셨다. 한편 백가일당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너무 놀라 혼비백산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 다친 데는 없는데 대신 그릇들이 다 깨진 걸 알고 당황했다. 선달님, 이건 미안하게 됐소. 뜻하지 않은 일로 폐를 끼쳐서 이건 말이 아니구려. 그만 가야겠소. 그들은 체면이 영 말이 아닌지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서 더듬더듬 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아니, 가기는 어디를 가겠다는 거요? 그때 김선달은 다소 격한 목소리로 그들을 움켜잡았다. 아니, 이거 보시오. 아무리 앞을 못 본다고 해도 염치가 있고 경우가 있는 법이지. 그래, 남의 잔치상에 왔다가 상이며 그릇이며 더구나 집까지 망가뜨려 놓고서 그냥 가겠단 말이오? 더구나 특별히 이진사 댁에서 값나가는 그릇들을 빌려왔는데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을 내놓았으니 어쩔 셈이요? 김선달은 서슬이 펄해질 정도로 냉엄하게 말했다. 그리고 주워다 놓은 그릇 조각들을 발로 툭툭 차니 영락없이 그릇 깨진 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눈으로는 보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옳았다. 이거 미안하게 됐소이다. 우리가 그릇을 깨트려 놓았으니 응당한 값을 물어드려야죠. 이보시오, 지금 값이 문제가 아니오. 이진사 댁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귀한 술병을 어렵게 빌려왔는데 그걸 깨버렸으니 어떡한단 말이오. 김선달의 말을 들은 백가일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선달님, 미안하오. 우리가 고의로 한 짓이 아니니 서로 타협을 합시다. 우리가 그릇값을 물어드리리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점잖게 김선달에게 말했다. 그들도 천하에 유명한 김선달이라 신경을 잔뜩 쓰면서 이같이 제의를 한 것이다. 글쎄 옳시다. 아시겠지만 다른 그릇 같으면 별로 값이 안 나가겠지만 이 진사댁에서 빌려온 그릇들은 워낙 귀한 것이라 큰일입니다. 그나저나 나도 오늘 운수가 사나워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100번 양보해서 300냥만 내시구려. 300냥이요? 소경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당치도 않다는 표정이다. 김선달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 아니, 이보시오. 당신들 고리대금업을 해먹더니 자기 돈 아까운 줄만 알지 남의 물건 귀중한 줄을 모르는 모양이요. 그럴 거면 400냥을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갈 줄 아시오. 이진사댁에 가보를 물어놓고 가시오. 김선달이 호되게 따지는 터라 소경들은 임자 만났구나 하고 쩔쩔매다가 가까스로 애걸조로 나왔다. 여보, 선달님, 우리가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300냥만 받으십시오. 김선달은 한동안 묵묵히 있더니 심각한 어조로 나도 오늘 운수가 사나워서 당한 일이니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잠깐 동안의 연극으로 김선달은 고리대금 업자들에게서 300냥이라는 큰 돈을 받아냈다. 선달님, 송구합니다. 백가일당은 도리어 김선달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할 수 없지요. 이번 일은 잘 처리하겠으니 너무 심려 마시오. 김선달은 돈 300냥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조카에게 들려 150냥을 던져주고 왔다. 그 사실을 안 누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고마워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저 못난 녀석 때문에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네. 동생이 구했어.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오는 김순달의 전대 속에는 쩔렁쩔렁 엽전 소리가 요란했다. 가문의 운명을 바꾼 며느리의 결단. 재상을 지낸 이대감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으나 장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손자와 증손자도 일찌감치 벼슬길에 올라 이름을 날렸지만 명이 짧아 자손이 드물고 귀했다. 그런 까닭에 그 집안에서는 예로부터 신을 신봉하여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집안에 사당을 차려두고 봄과 가을 2차례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냈고 또 옷을 만들어 신령에게 바쳤으며 집안에 들어오는 명주나 비단도 반드시 한 폭을 찢어 신사 앞에 걸어두었다. 대대로 관습을 고수하며 감히 중단하지 못하니 그로 인해 재산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집안에는 2세대의 늙은 과부만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장성하여 신부를 구하니 호남지방 권판서의 딸이었다.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온 지 겨우 사흘 만에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며느리에게 모두 맡겼다. 하루는 늙은 여종이 들어와서 권씨 부인에게 말했다. 아무 날은 신령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물품을 준비하도록 미리 쓸 돈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씨 부인이 물었다. 어떤 신이기에 그리 정성을 들여야 한단 말인가? 여종이 대답했다. 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해마다 봄, 가을에 2번 제물을 마련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생기니 그만둘 수가 없지요. 권씨 부인이 물었다. 그러면 한번 제사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쯤 되는가? 여종은 부인이 새로 들어왔기에 전례를 알지 못할 거로 생각하고 비용을 더 붙여 대답했다. 권씨 부인이 말했다. 올해는 더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예전보다 3배로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렇게 비용을 내어주자 여종은 크게 기뻐하며 나갔고 집안에선 더 풍성하게 제사를 준비하기에 분주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시할머니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탄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신에게 지성 드리는 것 때문에 가세가 점점 기울었는데 어쩌자고 제사를 더 성대하게 지내겠다는 것이냐. 지방 출신이라서 아껴 쓰겠거니 하고 며느리를 맞았더니 오히려 3배나 더 늘리다니. 이렇게 살이 어둡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 우리 집안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가재를 넉넉히 준비했다. 권씨 부인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한글로 된 제문을 직접 지었다. 제문 첫머리는 사람과 신령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 아래는 부인이 처음 시가에 들어와서 예전 관례를 바꾸고자 하여 이번에 마지막 제사를 성대하게 드림으로 이제 신을 보내드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사람에게 제문을 읽게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다. 이에 부인이 몸소 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읽었다. 그리고 예로부터 쌓여있던 의복과 비단들을 모조리 꺼내 마당 가운데 쌓고는 여종에게 말했다. 이것을 모두 태우는 건 하늘이 준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니 옳지 못한 일이다. 이 중에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입고 나머지는 모두 너희들이 입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두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낡고 썩은 것들은 태우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서로 돌아다 보기만 할 뿐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부인이 직접 불을 가져와 옷을 태웠다. 늙은 시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여 급히 사람을 보내 말렸지만 부인은 듣지 않고
여종을 시켜 전했다. 설사 재앙이 닥치더라도 제가 감당할 것입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겠으니 그리 아십시오. 다른 하인들이 차례로 달려와 한사코 말렸으나 부인은 끝내 듣지 않았다. 결국 모든 물건을 태운 뒤 남은 재는 깨끗이 쓸어 울타리 밑에 묻었다. 비단과 명주를 불사르니 냄새가 코를 찔러 비복들이 서로 바라보며 떠들썩하게 말했다. 흉물이 다 타버리는구나. 그 이후로 집안은 평안해졌고 잡다한 근심마저 모두 사라졌다. 사흘 후면 난 끝장이라고. 공진수라는 젊은이가 아내와 살고 있었다. 그는 삽과 곡괭이로 땅 파는 것 말고는 변변한 재주나 주변머리가 없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답답해 밤낮 없이 바가지를 긁어댔다. 아내는 가난하게 사는 자신들이 한심했다. 그러나 진수는 틈만 나면 아내에게 말했다. 땅만 파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요. 진수는 이웃 참봉댁 논 면마지기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래 봐야 돌아오는 거라고는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였다. 하루는 아내가 이웃 아낙네들을 만나 목욕도 하고 수다도 떨려고 개울가에 나갔다. 장터에 소경 점쟁이가 있는데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돈벌이가 아주 좋다네요.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진수가 남의 집 밭을 갈아주고 받은 품삯을 건네주자 아내가 말했다. 몇 푼 안 되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일부터 당신도 장터에 나가 점을 치도록 해요. 그러자 진수가 물었다. 당신 제정신이요? 내가 점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알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물어보러 오면 그럴싸하게 몇 마디 해주면 그만이죠. 당신도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봐요. 다음 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진수는 삽과 곡괭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그럴듯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장터에 자리를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찾아와 함께 가기를 청했다. 따라가 보니 참판댁 마님이 부른 거였다. 이보시오 점쟁이 양반, 나 좀 도와주시오. 오늘 목욕할 때 비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가 없어졌다오. 반지를 찾을 수 있겠소? 진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럴듯한 말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부인의 저고리를 보게 되었다. 저고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부인의 팔이 보였다. 물론 이 구멍은 고귀한 마님에게는 안 어울리는 것이었다. 진수는 몸을 구부려 다급하게 속삭였다. 마님, 구멍이 보입니다. 뭐라고? 부인이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구멍 말이에요. 부인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맞아. 그래, 거기야. 부인은 한 걸음에 달려가 벽 속 구멍에서 자신이 안전하게 숨겨두고 깜빡했던 반지를 찾았다. 그녀는 다시 진수에게 돌아왔다. 신통하구려. 반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맞추었소. 그러면서 마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금화를 주었다. 그날 밤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금화를 본 후 소리쳤다. 그거 봐요. 별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진수가 대답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계속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내일도 오늘처럼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터에 나가요. 아내가 말했다. 그런데 그날 밤 장안의 세도가 유대감 댁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 들어 보석은 물론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갑옷까지 몽땅 훔쳐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누구 소행인지 알아보고 당장 잡아들여라. 유대감이 노발대발했다.
그러던 중 유대감은 참판 부인의 반지를 찾아준 점쟁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하인을 장터에 보내 진수를 데려오도록 했다.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불렀네. 지난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귀중한 물건을 훔쳐갔는데 도둑을 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대감마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는가? 사흘은 필요합니다, 대감마님. 진수는 최대한 길게 느려서 말했다. 꽤나 걸리는군.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도둑만 잡아준다면 두둑이 살해하겠네. 하지만 실패하면 나를 농락한 죄를 물을 것이야. 집으로 돌아온 진수가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다. 자, 당신이 나를 어떤 공경에 빠뜨렸는지 봐. 사오르면 난 끝장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반지를 찾은 것처럼 갑오도 찾아내요. 말했잖소. 아무것도 찾아내지 않았다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란 말이오. 하지만 이번엔 아무 희망이 없어. 진수는 몸보신을 하려고 아껴둔 인삼 3뿌리를 꺼냈다. 사흘 후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까짓 거 아껴두면 뭐하냐.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하루에 1개씩 먹을 거요. 다 먹고 나면 나도 끝이요. 도둑은 모두 셋이었고 무리 중에 대감집 하인 하나가 끼어 있었다. 그는 유대감과 진수가 말하는 걸 엿듣고는 패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사흘 안에 도둑을 찾아내겠다고 하더구먼. 허풍을 쳤군. 그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리하여 하인은 살그머니 진수의 집에 기어들어가 방문에 살짝 기대고 서서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다. 바로 그때 진수가 첫 번째 인삼을 꺼내 먹고 있었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자, 이게 하나야. 그 말을 들은 하인은 너무 놀라 쏜살같이 도망쳐 나왔다. 그는 서둘러 은신처로 돌아와 패거리에게 알렸다. 엄청난 힘을 가진 점쟁이더라고. 내가 방문 앞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는지 저기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니까. 잘못 들은 게 틀림없어. 내일 밤엔 둘이 같이 가보도록 해. 그래서 다음날 저녁 하인이 도둑 1명을 더 데리고 진수의 집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엿듣고 있었는데 진수가 2번째 인삼을 꺼내어 먹으며 말했다. 자, 둘이야. 그 말을 들은 도둑들은 다리가 떨려 간신히 도망쳐 한 걸음에 달아났다. 우리 둘이 온 걸 알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자, 둘이야라고. 그럴 리가 없어. 3번째 도둑이 말했다. 그래서 사흘째 밤엔 도둑 3이 모두 진수의 집으로 몰려갔다. 그때 집안에서 진수는 슬프게도 마지막 인삼을 꺼내 먹고 있었다. 차, 이제 마지막 3번째야. 아내가 옆에 앉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여보, 내가 잘못해서 당신을 점쟁이로 만들어버렸네요.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였어요. 나를 용서해 주겠어요? 당신을 용서해요. 내 잘못도 있으니까.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이젠 소용없어. 바로 그때 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진수는 탄식했다. 대감댁에서 벌써 도착했구나. 그는 문을 열며 소리쳤다. 알고 있어. 왜 당신들이 왔는지 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3명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시겠죠, 위대한 예언자요. 당신에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군요. 이렇게 애원하오니 우리를 넘기지 마십시오. 도둑들이 말했다.
어리둥절했지만 진수는 그들이 도둑임을 알아챘다. 그리고 재빨리 생각하고 말했다. 좋아, 나는 당신들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야. 하지만 훔친 물건을 모두 돌려줘야 해. 네, 즉시 그러겠습니다. 도둑들이 외쳤다. 날이 새기 전에 도둑들은 갑오와 훔친 물건들을 모두 진수가 알려준 곳에 가져다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수는 유대감을 찾아갔다. 대감마님, 제 힘으로는 보물이나 도둑 중에 한쪽은 찾을 수 있지만 양쪽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물을 택하겠네. 도둑을 잡을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말이야.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게. 사람을 당장 보낼 테니 말이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진수가 손을 들며 소리쳤다. 물건들이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유대감은 진수와 함께 가서 도난당한 물건들을 확인했다. 자네야말로 진정 위대한 예언자군. 감사합니다. 유대감의 약속대로 진수는 부자가 되어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쓸데없이 욕심부리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사돈이 된 기막힌 사연. 이보게들, 오늘은 우리 집에서 만나세. 한양에 사는 세 친구는 한시도 떨어져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세 사람은 인품 좋고 덕망이 있는 선비들이라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이선비와 김선비에게는 동갑내기 아들과 딸이 있었고 유선비는 그들보다 3살 어린 딸을 두었다.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함께 만나다 보니 친동기간보다도 더 친할 정도였다. 자식들이 장성하자 이선비 아들과 김선비 딸 사이에 혼담이 오갔다. 워낙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 유선비 딸도 그들의 결혼을 적극 지지했다. 언니 오빠 축하해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유선비의 딸 옥년이는 진심으로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고 유선비 딸 옥년이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옥년과 혼담이 오간 박진사 집이 발칵 뒤집혔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요, 마님.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박진사의 둘째 아들과 유선비의 딸 옥년이가 혼례를 올리기로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그걸 전하러 온 사람은 중매를 섰던 매파였다. 그 말을 들은 박진사 부인은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겨우 깨어난 부인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매파를 몰아붙였다. 뭐? 점잖고 교양 있는 집이라고? 이런 집안이 조선 천지에 어딨어?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그 댁에서도 매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송구하다고 연신. 다 필요 없어. 그걸 아는 집안이 일륜지 대사인 혼인을 파토를 내?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잠잠해지자 매파는 죄인처럼 나와 옥년이 부모와 마주했다. 아이고, 박진사 댁에서 난리가 났구먼요. 이런 일이 흔한가요? 저 같아도 며칠 알아누웠을 거예요. 매파는 유선비 부부를 쳐다보며 난처했다는 듯이 연신 혀를 찼다. 유선비 부부는 죄인처럼 앉아 한마디도 못하고 침만 꼴깍꼴깍 삼켰다. 그러나 어찌하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들이 좋다는데 말이다.
3년 전에 이선비와 김선비가 사돈이 되었다. 혼례를 치르고 1년을 잘 살더니 갑자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김선비의 딸이 애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선비와 김선비의 집은 한동안 슬픔으로 초상집이 되었다. 덩달아 친구들의 집에 불행이 닥치자 유선비의 집도 우울했다. 특히 유선비의 딸 옥년이는 친한 언니의 죽음에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상심이 컸다. 그러다가 기운을 차린 옥년이는 아기를 보러 수시로 김선비의 집안을 들락거렸다. 어머, 아기가 웃어요. 너무 예뻐요. 그러다 보니 아기는 옥년이를 제 어미 따르듯 좋아했다. 때를 쓰며 울다가도 옥년이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르르 웃어댔다. 그러다 보니 김선비의 아들 진구와 더 가까워지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 옥년이를 보고 유선비 부부가 당부했다. 옥년아, 넌 시집도 안 간 처녀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거라. 유선비 부부는 고심하다가 옥년이 혼처를 알아보기로 했다. 옥년아,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저기 윗마을에 박진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중매가 들어왔단다. 그 도령 괜찮은 것 같은데 넌 어떠냐? 부모님 말씀에 따르겠어요. 옥년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아니야. 그럴 순 없어. 그러나 유선비 부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옥년의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사주단자가 오가고 혼인 날짜도 잡았다. 유선비 부부는 옥년이를 불렀다. 옥년아, 이제 김선비 댁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그 말을 들은 옥년은 그날 밤 큰 결단을 내렸다. 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그러면 진구 오빠와 아이는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옥년은 그날 밤 진구를 찾아갔다. 오라버니, 나 오라버니하고 결혼할 거야. 뭐라고 옥년아? 그럴 순 없어. 윗마을 도령하고 날짜까지 잡았잖아. 파혼할 거야. 오라버니도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옥년아. 진구는 멍하니 옥년을 바라보았다. 유선비와 김선비 집에선 난리가 났다. 옥년이가 유선비 부부에게 박진사 아들과 파혼하고 김선비 아들 진구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옥년의 폭탄 선언에 진구와 진구 아버지 김선비는 죄인처럼 유선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이없기는 이선비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딸이 비록 먼저 갔지만 딸의 자리를 친구 유선비의 딸이 차지한다고 하니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모르는 처자에게 외손주를 맡기느니 차라리 잘 알고 지내던 친구 딸에게 자기 외손주를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이선비 부부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유선비는 얼굴을 붉히며 한동안 펄펄 뛰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 세 친구 이선비, 김선비, 유선비가 한자리에 모였다. 허허,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사돈지간이군.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애들 잘 살도록 응원이나 해줌세. 그럽시다. 유선비 고맙소. 내 이 고마움을 평생 갚으며 살겠소이다. 김선비와 이선비는 큰 결단을 해준 유선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세 친구는 껄껄 웃었다. 김선비 부부는 며느리 옥년을
딸 이상으로 위해주고 옥녀는 현모양처로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친구이자 사돈지간으로 서로 위해주며 한 식구처럼 살아갔다.